제 이름은 루이즈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올해 34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나 알려진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신입사원에게도 괜찮은 급여를 제공했지만 높은 급여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한 달의 절반 정도는 출장이나 훈련을 위해 출장을 가야 했고 야근과 휴일도 잦은 일이었습니다. 꽤 힘든 일이었지만 28세가 되자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부서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빠른 승진은 꽤 드물었습니다. 4년 전 여자로 2년 사귄 남자친구 브라이언과 지인 소개로 결혼함 연애에 별 관심은 없었지만 관심을 가져주는 친구가 소개시켜줬음 살만하다고 생각해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었음 평생 미혼인 브라이언은 처음부터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고 했어요. 아이도 키우고 싶고 크면 키우기가 더 힘들 거예요. 아이를 원하지 않았고 결혼한다는 생각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서로 잘 알지 못했을 때 그리고 막 승진해서 결혼과 임신에 대해 생각할 수 없었을 때, 브라이언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에도 나는 당신이 서두르는 것이라며 우리 서로를 더 잘 알아가야 한다고 부드럽게 거절할 것입니다. 결혼 외에는 우리만은 아닐 거라 브라이언이 제안했다. 알았어. 그럼 2년 사귄 뒤 결혼하자. 그때쯤이면 서로 잘 알 수 있을 텐데 2년은 못 버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결국 2년 사귄 뒤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성실했고 도박꾼도 아니고 나에게 성실하고 친절했어요. 일에 있어서는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보았지만 그의 자존심은 뭔가요? 직장 선배가 뭔가 지적하면 집에서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해서 했다고 호통을 쳤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거만하게 행동해서 어떻게 하라고 할 필요도 없지 않나. 자세히 들어보니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질책을 받은 게 분명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양가 식구들과 함께 저녁 인사를 하기로 했을 때 윗사람이건 아니건 비난을 받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것 같았다. 그는 1인당 $200가 넘는 레스토랑을 골랐고 너무 비싸서 절반만 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덜 비싼 곳을 제안했지만 브라이언은 제가 저렴한 레스토랑을 선택하면 이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다 직접 처리해야 하는데 월급으로 8명은 많아야 3명까지 감당할 수 없으니 나머지 5명까지 충당해달라며 결국 절반 이상을 달라고 하더군요. 한 가족이 총 8명을 벌기 때문에 브라이언은 가족목도 감당할 수 없는데도 1인당 $200가 넘는 레스토랑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나는 그가 이 계획을 꺼냈을 때 별로 기쁘지 않았고 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저녁 식사에서 오늘은 계산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을 때 내가 처리할 텐데 모두가 행복해 보였고 이 상황에서는 그에게 주도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뒤돌아보며 말을 삼켰던 것 같아요. 실수했을지도 몰라요. 브라이언과의 결혼을 취소하지 않은 걸 후회해요. 자기 자신이 넘치는 남자 브라이언은 우리가 결혼한 후 나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항상 나에게 거만한 태도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바빠서 집안일을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웃들이 집안일 외에 빨래하는 남자를 보면 여자 일이니까 이웃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냐는 말을 하더군요. 집에서 편히 쉬게 해주세요. 그 사람은 내가 아무리 바빠도 도와주려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나요? 정말 남자가 빨래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단계적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나는 그 사람의 거만한 태도에 질렸지만 집안일하는 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을 수 있었던 건 브라이언이 부모님에게 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었는데 브라이언의 부모님은 농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 같았고 과거에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것 같고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70대 농사일이 점점 어려워지자 처음에는 브라이언에게 자주 전화해서 돈을 보내곤 했다. 힘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브라이언이 월급을 부모님께 모두 드리기 시작했다. 브라이언은 생활비를 한 푼도 기부하지 않겠다고 한 번은 너무 많아서 내 월급으로 생활비를 다 충당하는 게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브라이언은 우리 가족이 어려운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대답했다. 게다가 내 가족도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잘 살아야 하고 부모님과 통화하는 것도 안 들을 거야. 브라이언은 늘 괜찮다고 해서 내 월급으로 처리할 테니 내가 이겨서 그녀가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하게 하자. 그는 마치 월급의 일부만 보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월급 전체를 부모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남은 돈이 없어서 나에게 용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200 정도 주세요. 이 가격으로는 점심 식사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마침내 이런 식으로 계속 살 수는 없다고 결정하고 부모님에게 보내는 금액의 월 한도를 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점심 비용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데 브라이언은 항상 알겠다고 했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지만 그는 월급을 부모님께 계속 보내는 것이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이 출장 때문에 2주 정도 집에 있는데 그 다음엔 무엇을 먹을지, 빨래는 어쩌고 2주 동안이나 내가 자주 출장을 가야 하는 일을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의 유치한 태도에 짜증이 난다고 말했다. 할 수 없다면 넌 어른이니까 내가 없는 동안 집에 가는 게 어때? 거기 괜찮을 거야? 2주 후 내가 어떤 이유로 집에 돌아왔을 때 마지못해 동의했고 시즌 브라이언의 여동생 엘리자베스는 집에서 그녀는 우리와 조금 떨어진 곳에 살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결혼식 이후로 우리는 서로를 보지 못했습니다. 좋은 시기에 돌아와서 내 저축을 엘리자베스에게 줄 거야. 엘리자베스는 네일 아티스트지 맞아요. 그녀는 항상 자기 가게를 원했어요. 자기 돈을 저축해온 것 같지만 100만 달러 정도 부족해요. 내 기억엔 당신이 저축한 돈이 내가 싱글이었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돈이 정확히 100만 달러라서 내가 가져오라고 했고 그는 통장을 건네주고 엘리자베스에게 봉인을 했고 미소를 지으며 너는 운이 좋다며 이것이 내 꿈을 이룰 거야. 고마워 알았어. 그럴 수 없었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찰칵 뭔 소리 하는 거야. 그게 내 돈이야. 왜 스스로 결정하는 거야. 내 말은? 우리가 각각 일정 금액을 갚겠다는 약속 어음과 약속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야. 바로 그 달에 그런 짓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저축을 나눠주겠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런 다음 통장을 가져와 엘리자베스 브라이언에게서 봉인한 뒤 나를 바라보며 우리가 가족이 아닌가라고 썼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가족을 위한 약속어음 게다가 빌려주지도 않고 드려요. 취미도 없으시죠? 항상 일만 하니까 돈만 버티기엔 아깝잖아요. 엘리자베스는 꿈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그걸 사용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었고 그는 브라이언의 말을 듣고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대화를 계속하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나와 소통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브라이언은 이 돈을 말했다. 그건 너한테 너무 좋은 거니까 엘리자베스한테 줄게. 넌 낭비만 할 거야. 넌 그냥 일하고 다시 저축하면 돼. 아직도 논쟁하고 싶다면? 우리가 이혼할 거라고 이해해줘. 이걸 기회로 보고 아이디어가 내 마음을 촉발시켰어. 빨리 대답. 알았어. 이혼하자. 이혼서류 작성해서 보내게. 이혼이 끝날 때까지 곧 물건 가지러 올게. 일단 호텔에 묵을게. 그럼 그걸로 잡아서 출장에서 짐을 들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브라이언은 내 갑작스런 결정에 깜짝 놀랐지만 잠시 후 지금 사과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문자를 여러 개 보냈고 엘리자베스는 일어난 일을 용서하겠다고 합니다. 오늘은 돈만 주면 그만하고 고집 부리지 말고 다시 오세요. 문자는 다 무시하고 다음날 시청에 가서 이혼 서류를 우편으로 보냈는데도 계속 문자를 보냈어요. 이혼 서류를 제출할게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제출해달라는 답변만 하고 다른 문자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브라이언과의 이혼은 생각보다 일주일 후에 완료되었습니다. 이혼이 완료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이 직장에 있을 때와 내 물건을 새 집으로 옮겼을 때 브라이언이 나에게 이혼 서류 제출에 관해 문자를 보냈을 때를 맞췄습니다. 당신처럼 못생긴 여자와 이혼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낯선 사람입니다. 이혼을 해서 재산 분할을 제대로 해주셔서 가전제품을 대부분 가져가지 못하면서 결혼하면서 모아둔 소액저축의 절반을 그 사람 통장에 입금해서 그날 밤 그대로 두었어요. 처음에는 브라이언으로부터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무시했지만 얼마 후 엘리자베스에게서도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망할 전화기를 집어들었고 브라이언은 즉시 소리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부동산 부서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도 안 돼요. $800밖에 안 남았네요. 이 계좌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에게 공동 계좌에 있던 원래 $1,600의 재산을 분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중 절반을 당신에게 남겨두었으니 $800이고 모든 가구와 가전제품은 우리가 구매한 후에 구입했습니다. 결혼해서 다 남겨두고 그것도 공정한 재산 분할이군요. 제가 당신보다 적게 벌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요? 하지만 브라이언은 당신이 저축한 돈이 $100만 되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 $50만 중 절반은 내 것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상속재산이 있잖아. 그렇지. 그 상속재산도 절반은 내 것이 되어야 해. 깜짝 놀랐고 웃을 수밖에 없었어. 그렇지 않으면 브라이언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너무 쉽게 이혼하기로 합의해서. 웃음을 참으며 설명을 들어보니 브라이언 재산 분할은 제가 싱글이었을 때
저축한 부부재산의 분할이고 제가 받은 상속은 부부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 누구한테 들으셨는지 알지만 변호사와 상의해서 결혼 재산을 적절하게 분할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모은 돈은 사실 모두 제가 번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 가계비에 한 번도 기여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이야. 절대 안 돼. 속일 수 없어. 제대로 넘겨. 안 그러면 고소할 거야. 필사적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난 차분하게 고소할 수 있으면 하라고 했어. 안 했어. 어떤 식으로든 당신을 속였어. 게다가 재산 분할도 공정하게 했어. 이 말을 듣고 고소당하는 건 두렵지 않아. 브라이언은 당황하며 잠깐 이혼은 잊어버리자. 내가 잘못했어. 나에게 다시 돌아와. 그는 완전히 뒤로 물러서서 화해를 요청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혼은 이미 확정됐고 돌아갈 생각은 전혀 없고 농담이 아니라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제 끝이니까 거기서 계속 살 계획인지 알려드릴게요. 집세를 직접 내려면 집세는 한 달에 약 1,800달러입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브라이언은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가 지불할 수 없다면 그 돈을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떠나면 돼. 그건 더 이상 내 알바가 아니야. 그 후 브라이언은 집세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의 부모님 집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사 비용을 마련할 수 없어서 브라이언은 내가 이사를 위해 두고 온 가구와 가전제품을 팔았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브라이언이 돈을 꽤 많이 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삶이 더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기쁘게 환영했지만 실제로 브라이언은 나와 함께 있을 때만큼 많은 돈을 줄 수 없었고 꽤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곳에 머물던 엘리자베스는 브라이언으로부터 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사업을 시작할 준비를 시작했지만 내가 저축한 돈 한 푼도 얻지 못해서 창업 계획이 중단된 것 같고 게다가 어려움을 겪은 것 같습니다. 시작했던 준비를 취소해야 해서 손에 브라이언도 엘리자베스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 그건 내 문제가 아니다. 나는 지금은 일에 집중하면서 혼자 살고 있다. 결혼 생활은 이제 지겹다. 브라이언으로부터 다시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받았지만 나는 그것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가 가끔씩 자신의 상황을 나에게 보고하는 것을 듣는 것이 좀 재미있어서 그대로 두었지만 곧 그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우리 딸에게 집을 사주신 훌륭한 아버지, 나에게 돈을 주시고 동의하지 않으면 떠나셔도 됩니다. 더 이상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고층 건물을 구입한 남편의 오만한 말입니다. 내 돈으로 콘도를 잡았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듣자마자 충격적인 계획을 세웠어. 나는 1초도 생각하지 않고 보복했다. 나는 내 방으로 가서 이혼 서류를 꺼냈다. 이혼 서류. 남편의 표정은 이러했다. 그 사람은 이혼 서류를 봤을 때 내가 서류를 준비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텐데 진짜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었어. 나는 웃지 않을 수 없었어. 내 이름은 릴리 존슨이야. 나는 50세 회사원이야. 학창시절부터 일본어를 좋아했던 사람. 23세에 일본어로 아무 문제 없이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결혼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결혼 6개월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인은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때 그는 음주운전에 취했습니다. 나는 가혹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울한 얼굴로 나날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생명보험금으로 50만 달러를 받았지만 가장 암울한 시절에는 그 어떤 돈으로도 그를 되살릴 수 없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선 잔선이라는 남자에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는 회사 동료였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몇 시간이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곤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반해 25살에 결혼했습니다. 나는 첫 남편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리가 공유했던 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며 이선과 결혼한 지 1년 후 긴급 상황에 대비해 생명보험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딸을 낳았습니다. 미아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로 어른이 된 그녀와 함께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아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우리 관계는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아가 태어날 때부터 미아의 교육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단이 스스로 그녀의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그는 미아가 명문대학에 진학하면 미래에 더 많은 기회가 열리리라 믿으며 초등학교 때부터 과외 서비스에 등록하기까지 했다는 희망을 반복해서 표현했습니다. 이선은 미아에게 공부하라고 너무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미아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심지어 아마추어로서 나는 그녀가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언젠가 그녀의 경력에서 만들 수도 있는 예감이 있었는데 미아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다고 발표했을 때 그 예감이 옳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미래에는 미술 학교에 가고 싶어요. 미아가 좋아하는 일을 하길 바라서 동의했지만 에다는 졸업 후 하버드 같은 명문 대학에 가서 대기업에 취직하는 게 더 안전하고 그럴 거예요. 미아가 회사에서 일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을 때에도 그는 미아의 꿈을 완전히 무시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이선은 그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당신은 그림을 그리며 놀고 있는 것뿐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이 모든 돈을 당신에게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찮은 직업을 갖는 건 그 사람이 너무 가혹해서 내가 개입했다는 걸 깨달았어. 그런 식으로 말할 필요는 없어. 미아의 인생이니까 해보자고 말했지만 그게 더 짜증나고 화났을 뿐이야. 미아는 내 딸이야. 부모를 만족시키는 건 어린아이의 일이야. 꿈을 꾸고 내가 말한 대로 살면 행복할 거라고. 그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었다. 명문대에 진학하거나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보장은 없다. 에단이 그렇게 왜곡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결국 그가 나를 이해하고 결정으로 지지해주기를 바랐지만 그것은 희망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를 설득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미아의 교육비와 생활비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모두 떠맡는 동안 우리 사이에는 깊은 균열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평과 비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미아는 제1지망미술대학에 입학하여 미술 공부에 열심이었습니다. 어느 회사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취직하여 힘들지만 자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샘 작업이나 휴일에도 그녀는 잘 지내는데 남편은 여전히 미아의 일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우리가 과외 서비스에 돈을 낭비했다고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딸로서 그런 실패를 겪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 번 보면 그의 견해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아는 혼자 서 있는데도 미아 편들어서 나한테 가혹하게 대했다는 흔적조차 없다. 집안일도 못하는데도 음식 맛없다고, 청소도 거의 매일 안 한다고 소리 지르고, 모든 걸 나에게 맡기고 있대. 이게 그의 본성임을 깨달았다. 그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성격인 것 같다. 미아가 순종할 때는 친절했지만 표현을 하면 극적으로 변했다.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은 마음은 성격 탓인지 집에 있는 게 괴로웠고 회사가 위로가 됐어요. 같은 회사에 근무하지만 부서가 달라서 이때쯤 서로 피해갈 수 있게 됐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미아에게 새로운 고층 아파트를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아는 여전히 내 소중한 딸입니다. 나는 그녀가 좋은 곳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미아에 대한 경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중개인과의 서류 작업은 갑작스러운 사건의 반전을 불러일으켰고 게다가 나는 그가 새 고층 아파트를 살 돈이 있는지 궁금해했고 내 반응을 보고 그는 웃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고층 콘도 비용을 지불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논의 없이 그런 것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반박했습니다. 이선은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전 남편의 생명보험에서 $50만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돈 미아랑 고층 맨션에서 살 거야. 참아야 해서 최대한 활용하려고. 너와 미아는 결국 내 재산이니까 그냥 복종해. 내 아내 분노로즈는 M과 미아를 괴롭히기 위해 고층 콘도를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그의 사고방식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경솔하게 그의 계획과 의도를 드러냈고 게다가 내 중요한 생명보험금을 내버려 둘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에 이용당하는 나야말로 내 딸에게 집을 사주는 정말 좋은 아빠야. 이혼이라니 반대할 거면 돈만 주면 끝장이야. 메르시도 없이 반격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내 방으로 갔어. 그리고 여기서 이혼 서류를 잘 꺼냈어요. 이혼 서류를 보여줬을 때 그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걸 가질 줄은 몰랐겠지만 진짜 보복은 여기서부터죠. 이제 난 자기 딸을 그렇게 차별하는 남자를 믿을 수가 없어. 너한테 계속 질책당하는 삶에 지쳤어. 얼마 전에 이혼하기로 결심했어. 그냥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야. 그 얘기를 꺼내더니 이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잘 됐네요. 그 사람은 이혼 얘기를 협박하려고 의도한 게 틀림없어요. 완전히 당황해서 말을 더듬더군요. 그 사람 무시하는 거 보이시죠?
제가 이혼 서류를 작성했으니 어서 적어주세요. 너도 나한테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거겠지. 내가 그에게 재촉했을 때 그 사람은 레이지에서 반응했지. 이혼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농담이었죠. 내 분노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말을 듣고 이혼 서류를 내밀 생각은 무슨 생각인가요? 나도 이해해.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층 맨션을 사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 우리는 이혼할 수 없다고 하면 기꺼이 변호사 상담도 해보고 마지못해 이혼 서류를 작성했는데 화를 내며. 이거 기억해. 내가 집에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보복할 것 같아서 나는 즉시 집을 나와 사무실에 이혼 서류를 제출했고 미아에게 모든 것을 전화로 알렸을 때 그녀도 나만큼 화를 냈다. 남편의 터무니없는 행동. 그와 이혼하는 것이 맞습니다. 잠시 동안 내 콘도에 머물 수 있다고 그녀가 말했기 때문에 그날 밤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아와 나는 남편에 대해 논의하고 보복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 후 일주일 정도 나중에 쉬는 날 미아와 나는 전 남편이 살고 있는 집을 방문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도 마치 남의 집인 것 같았는데 초인종을 누르자 그가 곧바로 나왔다. 너희 둘은 무엇을 원하느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과하러 오셨나요? 전 남편이 저와 미아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많이 짜증이 났지만 분노를 삼키고 약간 약한 목소리로 말했죠. 그렇죠. 제가 한 줄 알고 사과하러 왔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미안해 아빠. 미아도 꽤 배우다운 뉘우치는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전 남편은 그게 연기인 줄도 모르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아서 알겠어 반성하기로 해서 기쁘긴 한데 우리가 들고 있는 가방이 궁금해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들고 있던 그 가방은 뭐 하는 걸까요? 양손에 가득 차 있는 가방은 안 보일 정도로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가방에서 나온 $10,000짜리 지폐는 진짜 돈이에요. 제가 당신에게 한 짓이 잘못인 줄 알고 고인이 된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당신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당신은 이것으로 미아와 고층 콘도에서 살 수 있습니다. 돈이 $500,000 있어요. 금고에 넣어 주시겠어요? 전 남편이 $10,000짜리 지폐 더미에 매료됐어요. 물론 금고에 넣어 주세요. 우리가 떠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도 그는 쉽게 미아와 나를 집에 들여보냈어요. 집은 빨래와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다. 생각해보니 전 남편은 정리도 집안일도 잘못해서 혼자 생활하기 힘들 것 같아 미소를 짓고 내용물을 가득 채웠다. 가방은 금고에 넣었지만 우리는 그에게 보여줬던 $10,000를 금고가 아닌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가방 들고 또 나갔다. 나 혼자 새로운 곳으로 가려고 했어. 잘 지내 엄마. 미아가 웃으며 배웅해줘서 편해지면 연락할게. 잘 지내 미아 웃으며. 미아 콘도에서 나갔어. 내 얼굴 이틀 뒤 새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전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 야 뭐야 $500,000 금고에 쓰레기밖에 없어. 빵 터졌어. 생각해보니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구나. 알고 보니 전 남편이 내 함정에 깔끔하게 빠졌구나. 그 가방에 들어있던 대부분의 내용물은 그냥 파지뿐이었어. 나는 원하지 않는 신문을 말아서 가방을 가득 채웠다. 나는 그들에게 각 가방에 50만 개가 들어있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10만 장이었다. 그의 신뢰를 얻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은행에서 실제 현금으로 $10,000를 준비했고 그 돈은 즉시 내 계좌로 반환되었으므로 그가 가방의 내용물을 보여달라고 하면 손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어리석은 짓을 비웃는 모습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황은 그런데 그 사람은 $10,000를 보기만 해도 속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잖아요. 당신은 미아와 나를 끔찍하게 대했어요. 원한을 품고 싶다면 보답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과거의 자신은 내가 아니고 그 사람이 필사적으로 반응했다고 말했을 때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 다시 같이 살 수 있을까요? 고층 콘도도 살 여유가 없고 집안일도 감당할 수 없어요. 키읔 우리 집이 쓰레기로 변했어요. 당황스러워요. 힙작이 중심적인 애원으로 나는 반박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ATM도 아니고 당신의 집도 아닙니다. 당신은 어른이니까 알죠? 게다가 나는 지금 일본에 있습니다. 당신에게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나는 지금 일본 토요에 살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해외여행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 해외 취업 제의를 받고 입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항상 해외에서 일하고 싶었고 일본어 공부를 좋아합니다. 이혼하기 전에 온 제의는 한 번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고 그 사람과 이혼하고 해외에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꿈을 이루고 전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일석이조였습니다.
미아에게 말했지만 전 남편이 분명히 그것을 되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숨겼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직장에서 당신을 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왜 다른 아파트에 있어야 하고 이제 우리는 낯선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말해주지 않았나요? 아, 그런데 미아가 내일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우리는 오후 8시에 전화하세요. 메시지 앱을 사용하는 시간 알았어. 미아가 나랑 같이 살 거야. 내일까지 기다려보자.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미아가 무슨 말을 할지 알아서 표류하는 동안 그의 반응을 보고 싶었어. 다음날 아침에 자려고 시차 때문에 꽤 일찍 일어나야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메시징 앱을 켜고 전 여친에게 전화하는 영상을 켰고 미아는 곧바로 아버지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사랑했다. 당신은 어렸을 때 아버지를 부모로서 존경하고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이선은 그 말을 듣고 기뻐 보였지만 미아의 연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지만 과거의 당신은 내 진로를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당신의 본성을 깨달았을 때 당신은 나를 통제하고 싶었을 뿐이고 사랑이 없습니다. 이제 당신을 미워하고 다시는 당신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전화는 내 전 애인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의 마지막 연락입니다. 눈물 그런 말은 하지마. 화낼 줄 알았는데 이 반응이 의외여서 어쩌면 미아가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미아의 거친 말이 계속됐다는 게 정말 내 생각이야. 아빠, 엄마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셨는지 반성해야 해요. 이번에도 이사를 나갔으니 살던 아파트에 굳이 갈 필요도 없고 탐정이니 뭐니 해서 억지로 새 주소를 알아내지 말고 그 말만 하고 싶었고 잊어버린 것도 말해줬어. 앞서 언급한 대로 직장 친척과 부모님에게 이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아가 화상통화를 종료하면 그들에게 의지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영상통화도 종료되었습니다. 전 남편도 간청했습니다. 미안다. 내 잘못이야. 사과하니까 다시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미아랑 얘기할 때 그런 건 신경 안 썼는데 하고 싶은 말을 하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도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전 남편이 직장에 있는 것이 불편해 사직을 하였고 친척들에게 버림을 당했고 친부모님도 고층 콘도를 사지 못하고 취소를 하게 되었으며 또 SC를 일으켰습니다. 미아의 직장에서 리셉션 데스크로 그녀를 부르려고 하는 것을 목격한 그는 즉시 문을 닫고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이기적인 행동을 계속 반복했던 전 남편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모든 에너지를 잃은 것 같습니다. 현재 집에서 재택근무 중입니다. 동료가 업무 인계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 연락을 했으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동료가 마지못해 집에 갔는데 두꺼운 피부에 생기가 없어 보이는 전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수염은 유령 같았고 방에서는 악취가 났다는 동료의 말에 따르면 그의 집은 아마 쓰레기장 상태일 것입니다.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전 남편을 보면 나는 그가 무엇을 얻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럴 자격이 있는 반면에 나는 해외에서 일을 즐기고 있다. 외국인들에게 둘러싸여 문화적 장벽을 부딪히기도 하지만 조심스럽게 소통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하고 있다. 일본어도 잘할 수 있고 해외로 편입해서 정말 기쁘다. 미아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미아 그리고 난 우리 삶에서 빛나기 시작했어요. 넬리,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나요? 어떻게 아내로서의 의무와 부담을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겠어요? 당신은 최악의 아내예요. 제가 한 가지 교훈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떠난 이유가 있어요. 상관없어요. 당신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다면 새롭고 아름다운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어요.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아마 아직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전체 이야기는. 모르겠지만 이게 실제로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고마워요. 난 괜찮아요. 내 이름은 넬리입니다. 35세 회사원입니다. S와 결혼한 지 5년이 됐습니다. 그는 현재 40세이므로 5살 차이 나는 항상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 매력을 느꼈고 S가 너무 차분하고 친절해서 반했다. 우리 관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결혼하게 되었다. 결혼 생활은 꽤 괜찮았는데 몇 달 전에 나는 그 끝을 보았다. 우리의 평화로운 삼라는 해고됐다. 갑자기 해고됐다. 회사는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해고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특히 그 사람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월급은 좋은데 인생이 보장되는 건
아무것도 없지. 우리가 갑자기 궁지에 몰려서 예전에는 주부였지만 다시 일을 시작하기로 해서 결혼할 때 퇴사한 회사에 다시 채용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연락했는데 다행히 분명 누군가가 출산하고 그만둔 것 같은데 이 일이 우리를 총체적인 위기에서 구해줬다. 다른 일을 구하면 괜찮을 텐데 중년 남성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아르바이트만 할 수 있었다. 한 달에 $700 정도 벌고 내 월급도 그렇게 높지 않아 5년 만에 직장에 복귀하니까 둘이서 생활하기엔 충분해. 집세도 비싸. 좀 더 싼 곳으로 이사하면 좋을 것 같아 생활을 더 편하게 하기 위해 돈을 저축하는 것이 낫습니다. 고정 비용을 줄여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S의 높은 연봉 때문에 좋은 아파트에 살았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수백 달러 더 저렴하지만 빨리 기회가 되는 아파트로 이사해야 합니다. 네. 제안에 따르면 아니. 우리는 이사 안 할 거야. 왜 더 작고 저렴한 아파트로 이사하면 엄마가 왜 못 받았는지 물으실 거야. 내가 해고됐고 지금은 상황이 힘들다고 말하면 돼. 얼굴이 붉어지더니 목소리를 높였다. 그만 엄마에게 말하지 마. 해고됐다고 월세와 수입으로 집세를 낼 수 있어. 우린 괜찮아. 충격과 좌절보다 그의 자존심과 평판이 더 중요해.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 집세를 거의 내지 못하더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돈도 저축할 수 없어서 이사를 제안했지만 일단 마음이 굳어지면 바꿀 수 없어서 힘든 나날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그러더니 나한테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어. 야, 오늘 우리 저녁은 이게 다야. 예전에 우리는 더 많은 요리를 먹었었지. 너 일을 하고 있으니 균형을 더 잘 맞춰야 한다고. 너무 답답해서 시간을 재촉하는 남편의 말이 심하다. 나는 집안일과 일 모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누군가 자존심 때문에 이런 곳에 살자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식비를 줄여야 한다. 아니면 돈을 더 벌 수도 있다. 내가 그 도발적인 말을 했을 때 다행히 내 남편이 정신을 잃었어. 뭐야 그런 짓은 내 면전에 들이대지 말고 지켜봐라. 내가 더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너보다 더 많이 벌게 될 테니.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는구나. 너무 지루하지만 이것이 그의 밑에 불을 붙인다면 아마도 최선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가 풀타임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고 파트타임 공연에 만족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공부도 하지 않았고 어떤 자격증도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르바이트만 하다가 면접 보러 갈 때마다 특히 후배 면접관들에게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결국 취업 활동을 포기하고 특히 나보다 더 많이 벌겠다고 열성적으로 선언한 이후에 실망스러웠지만 내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남편이랑만 아니고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회사에 있는데도 주저하지 않고 전화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했을 때 벌써 10번 넘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에 그녀는 바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하면 즉시 전화를 받으십시오. 내가 직장에 있다고 말했잖아요. 당신의 작은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후로 내 전화는 항상 먼저 옵니다. 마이너스 1년 전에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저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전화는 제가 자기 아들을 제대로 부양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고, 이제 제가 일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근무 시간 중에 더 자주 전화를 하게 되었어요. S한테 얘기했잖아. 답장을 못 받아서 미안하지만 지금은 동거가 어려워. 내 의견은 관심 없어. S가 반대할 리가 없어. 그도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어. 플러스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불가능해요. 대기업에 다니면서 돈을 많이 벌겠죠. 남편이 해고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아내가 이런 말을 하면 늘 할 말을 잃게 됩니다. 그녀의 진실은 아마도 내가 우리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녀의 전화는 근무 시간뿐만 아니라 집에 있을 때도 가차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며 남편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당신이 없는 그의 어머니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편도 주말에도 일을 하고 있어서 소파에 누워 지켜보던 남편이 콩을 쏟으려고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TV가 달려와서 휴대폰을 움켜쥐다 엄마 미안 요즘 못 가서 미안해 지금은 큰일을 하고 있고 주말에도 일을 하고 있어 상황이 안정되면 만나기로 약속해 그 사람 전화를 끊고 전화를 돌려줘서 왜 나한테 묻지도 않고 왜 그랬어 우리 엄마에게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말하려고 했니? 솔직하게 말하면 엄마는 계속 오해하고 나한테 영원히 잔소리할 거야. 난 그녀가 알기 싫어. 그냥 바보 같은 짓은 그만둬. 한번 자존심 닥치고 나한테 살다가 말대꾸하고 방으로 쳐들어가는 생활은 이미 스트레스였고 게다가 시어머니 SN 발언과 남편의 이기심도 감당해야 했고 그는 항상 자신의 아르바이트가 힘들고 집안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풀타임으로 일하지 않고 단지 주말에만 일하고 주중에 한두 번 정도 일할 것입니다. 다른 직업을 찾거나 적어도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안일이나 기억하고 주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 그 사람은 자기 몸무게를 감당하지 않고 내가 더 많이 벌고 있는데 모든 것에 대해 불평을 해. 집안일의 어려움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부모님에게 우리 상황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계속 이혼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5년이 되었고 결혼사랑 우리가 이혼한다면 가능한 모든 것을 시도하고 싶었어요. 부모님 댁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전화했어요. 안녕, 언제 돌아오세요? 내 저녁 식사는 어떻습니까? 한동안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집안일은 스스로 해야지. 농담은 그만하고 돌아와서 집안일을 해야 해. 아니, 안 그럴 거야?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너는 내가 그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깨닫게 될 거야. 일을 하다가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 무시하고 부모님과 생활이 너무 편했다. 조지는 셋이서 나눠 먹고 엄마는 피곤하겠다며 맛있는 음식을 해줬다고. 뭐든지 부모님 집에서 일주일 정도 머물렀다. 더 머물고 싶었지만 직장이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남편이 집안일의 어려움을 이제야 알았을 거라 생각했다.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다. 집은 엉망이지만 예상보다 깨끗했지만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요? 남편의 방을 확인했는데 옷과 여행 가방이 없어진 걸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갔나 봐요. 지금 무엇을 원하시냐고 전화했어요. 우리 부모님 집 어디야? 내가 떠난 뒤에 바로 거기 안 갔지? 그렇구나. 무슨 생각으로 목적에 어긋나는 건 애초에 떠난 내 잘못이야? 안 돌아오지 않아서 화가 나니 무슨 말이야? 난 엄마랑 살 거야. 넌 집으로 돌아갈 거야. 아니, 새 아파트를 빌리고 이사한 곳에서 혼란스러워 단어를 찾고 있었는데 전화 목소리가 바뀌었어. 헤이 넬리, 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감히 의무와 짐을 버리다니. 당신은 최악의 아내야.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게. 시어머니 봐라. 떠나야 할 이유가 있었어. 상관없어. 우리는 아름다운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 당신 우리와 함께 살기로 동의하시면 바로 가입하고 싶습니다. 온다는 건 혼자 살겠다는 거야. 그동안 의지해왔던 S 너 혼자서는 못 살아. 걱정하지 마. 나 혼자 살 수 있을 만큼 벌어서 같이 살지 않으면 결혼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남편도 충격 먹은 것 같아서 이혼할게. 잠깐만 넬리, 이혼은 필요 없어. 이 결혼은 계속할 수 없어. 너처럼 쓸모없는 남편을 얕잡아보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어. 엄마, 시어머니가 화나서 감히 S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너 같은 아내는 필요 없어. 이제 이혼하자. 이혼 서류 준비하기 후회할 테니 지금 사과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말하고 싶다. 너도 마찬가지로. 전화를 끊었어. 시어머니와 남편이 이혼 서류를 가지고 여기로 올 거라고 확신의 상황이 나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네. 어떤 후회도 변하지 않을 거야. 함께 있을 필요는 없어. 몇 시간 후에 곧 도착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짐을 싸기 시작해서 시어머니가 혼자 나타나셨는데 여기서 너를 볼 필요가 없는 곳은 이미 다 작성했어. 그 사람 파트 빨리 작성해. 시어머니가 나한테 이혼 서류를 들이밀어 난 남편의 글씨가 흔들리는 걸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어. 그 사람은 정말 친절한 사람이잖아. 어떻게 너 같은 형편없는 아내와 이혼을 주저할 수 있겠어. 난 절대 안 그럴 거야. 그에게 문제를 일으킨 것을 용서하고 비참한 삶을 즐기십시오. 우리 집은 팔아서 그냥 이사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러고 싶지 않아요. 얼마에 팔았나요? 꽤 오래됐으니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지만 어쨌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약 $50,000에 팔았습니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새 아파트 임대료를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되네요. 정말 그가 신용조사를 통과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S는 좋은 월급을 벌죠. 물론 통과했군요. 그 $50,000를 S의 계좌에 넣었나요? 왜? 당신은 알아냈지만 누가 신경 쓰겠어요. 그만 울어라. 당신이 여전히 그 사람에게 전화를 끊고 있는 게 분명하지만 너무 늦었어도 괜찮아. 그녀가 헉헉거리며 쫓아낸 이혼 서류를 제출하게. 마침내 그들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기뻤어. 나는 짐을 꾸렸다. 남은 물건은 부모님 집으로 옮겨두고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시어머니 넬리, 시어머니를 도와주세요. 나한테 전화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낯선 사람이에요. 내가 곤경에 처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아파트 월세를 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은 저축이 부족해서 어떻게 그 사람의 구조조정에 대해 전혀 몰랐나요? 알고 있었나요? 예, 여러 번 말하려고 했지만 항상 막혔어요. 정말 미안해요. 넬리, 돌아올 수 있나요? 아니, 그 사람은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그 사람에게 아무리 말했는데도
당신이 항상 나를 괴롭혔다고 해도 난 다시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아요. 제발 난 궁지에 몰렸어요. 남편이 계속해서 시어머니 말대로 우리는 음식도 없어요. 구조조정은 한 번도 드러내지 않은 채 시어머니에게 집 팔아 월세 5만 원을 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시어머니가 의심받을까 과가끔 돈을 펑펑 썼다. 5만 원은 어느새 사라졌고 이제 망가진 것 같으니 자네가 가져왔으니 자존심을 버리고 싼 아파트로 이사해서 검소하게 사는 게 어때?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다. 재능 있는 아들이 나를 지지해주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 엄마. 법은 흐느끼며 안전을 위해 조용히 전화를 끊고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도 발부했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솔직히 엄마와 아들 모두 남에게 의지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경고의 의미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으로 독립하려고 노력하세요. 나는 의사의 아내로서 당면한 임무에 다시 집중했습니다. 옷을 제대로 입어야 합니다. 그게 제 형수가 저를 무시하면서 저에게 한 말입니다. 이름은 에밀리이고 저는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병원에서 남편 이선을 만났습니다. 5년 전 그 당시 그는 의료 인턴이었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서로를 돌보며 가까워졌고 결국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사귄 후 일 때문에 종종 만날 시간이 없었지만 그가 올해 나에게 프러포즈했습니다. 이선은 의사 가문 출신입니다. 오늘 그들이 나를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정식으로 그의 부모님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약혼을 발표하면 불안하고 약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세요.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당신을 선택했어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이선이 저를 안심시켰고 저는 이선의 아버지가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조금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연습생이고 형이 후계자이고 어머니와 형수는 주부이고 이선의 이모와 삼촌도 의사이며 전형적인 의료 전문가 가족입니다. 반면에 저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를 돕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독립하고 싶은 미혼모 가정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장학금 덕분에 공립대학교에 다녔습니다. 나를 키워주신 어머니께 감사하지만 피할 수 없는 비교가 걱정됩니다. 그의 부모님이 얼마나 엄격한지 들었으니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선의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게다가 이선이 발표한 대로 그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와 그의 아내와 다른 친척들도 거기에 있었다는 소식을 덧붙이자면요. 각자 자기소개를 한 뒤 약혼자를 데리고 왔다고 깊게 절을 했고 에밀리는 내 불안함을 눈치채고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었다. 나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 나는 의료 인턴이었을 때 이단을 만났다. 이선의 형제의 아내인 에이미가 간호사에게 끼어들어 좀 더 특권적인 결혼을 원하십니까? 그녀는 조롱의 힌트와 함께 물었고 나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으며 부정하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이선의 삼촌입니다. 의료 인턴을 노리는 간호사들이 중얼거렸다. 방에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너희 가족은 어쩌고? 에이미가 묻자 목소리가 더듬거렸다. 아버지는 어렸을 때 에이미의 알만한 표정을 보며 돌아가셨다. 할 말을 잃었으니 너. 미혼모 밑에서 자랐다. 돈 때문에 의사와 결혼하는 여자들에 대해 들었어. 그녀는 화가 난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선은 내가 괴로움을 느끼고 좌절하여 목소리를 높였다. 에이미 첫 만남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무례하지 않나요? 에멀리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니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공립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녀만큼 헌신적인 간호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에이미는 미소를 지으며 사과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것이 부끄럽지 않고 확실히 돈 때문에 이선과 결혼한 것은 아니지만 나 자신을 옹호할 수 없다고 느껴 눈물이 날 지경이었는데 이선의 조용한 아버지가 당신이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낸 것이 인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학 우리 아들들은 창고 오물에서 가장 날카로운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돈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솔직한 얼굴로 말했지만 이것이 그의 장인 이선과 그의 형제의 농담 아이디어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시댁은 학창시절부터 늘 최고의 활약을 펼쳤고 형도 나도 다 알지 못했지만 시아버지와 이단의 대화로 인해 에이미 이단의 형수는 긴장된 분위기가 풀렸다.
시어머니는 부모님에게 갇힌 것 같았어요. 형부 쇄도우가 에이미를 힐끗 쳐다보며 날카로운 말을 했습니다. 에이미는 명문 여학교를 졸업한 것 같습니다. 학업 성취도가 높지 않아도 입학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녀는 돈이 충분했고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처남과의 결혼이 주선되었습니다. 그의 말이 그녀를 잘못된 방식으로 문지른 것 같습니다. 에이미가 처남을 노려보았습니다. 혈통에 따라 무례하게 굴지 마십시오. 나를 미혼모 가정의 아이와 비교하지 말라. 그녀는 나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돌렸다. 나는 이선으로부터 처남과 에이미가 최고의 관계를 맺지 못했다고 들었다. 에이미의 높고 강력한 태도 분명히 게다가 형부를 짜증나게 한 에이미는 남편의 정절을 의심하고 발작을 일으키곤 했다. 병원 행정직원 중 한 명이 그의 여주인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병원이 있는 형부를 계속 비난했다. 시아버지는 이사이고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관리 직원은 3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3사람 모두 젊고 매력적입니다. 이선은 그의 형이 직원과 연루될 만큼 어리석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분명히 그녀는 잘못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와 직원 사이의 비즈니스 이메일 몇 통 처음 만났을 때 부부간의 말다툼을 목격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당황스러웠지만 시어머니가 이를 막기 위해 개입하여 이것이 시어머니에게 보기 흉한 징계라고 주장했습니다. 형부와 에이미는 조용하게 나를 돌아보며 시어머니는 부드럽게 말했다. 주변 사람들이 가혹한 말을 할 때도 있을 것이다. 에밀리는 그녀의 질문에 직면한 의사 가족과 결혼할 준비가 되었는가? 굳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선 사귄 후 선배 간호사들에게 부러움을 받을 때도 많았다. 이선도 간호사와 데이트한다고 동료들로부터 놀림을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담하지 않았고 유대감이 깊어졌다는 것이 생각난다. 에밀리와 결혼합니다. 우리 모두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고 다가오는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고려하여 반대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모두 친절했습니다. 우리를 받아들인 유일한 불만족스러워 보이는 사람은 에이미였는데 결혼 소개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우리는 등록을 했습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우리 관계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한 가지는 에이미가 자주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내일 쇼핑 가자. 의사 부인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던 에이미가 의사 부인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기 때문에 옷차림을 가르쳐 드릴게요. 특히 첫 만남에서 그녀의 거만한 태도 때문에 쇼핑 가자고 권유했을 때 처음에는 놀랐지만 그녀를 지켜보니 그녀는 자신을 주장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나를 지배하며 오늘도 부티크에 가면서 내 급여 수준을 넘어서는 옷을 사서 과시하곤 했습니다. 에이미는 브랜드 옷을 잔뜩 사서 그 액수를 보고 자기 남편이 얼마나 벌고 있는지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까 말했잖아. 바쁜 의사 남편 부양하는 간호 그만두는 게 아내의 의무 아니냐. 쇼핑하고 차 마시면서 에이미가 끼어들어서 여기 또 간다고 만날 때마다 나한테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계속 말하는 줄 알았는데 주부나는 영양을 고려합니다. 나는 미리 포장된 식사를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바닥에는 먼지 한 점도 없습니다. 당신은 의사의 아내로서 당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때때로 우리는 기성품 카레 파우치에 의존하고 먼지가 쌓이면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선과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간호를 그만두고 주부가 되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이선은 진지한 얼굴로 나를 안심시켰습니다. 나는 당신이 간호를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이전에 나에게 말했던 당신의 활기찬 업무 태도 때문에 당신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내가 환자를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 이선의 말을 기억하면서 나는 대답했다. 나는 간호를 그만둘 생각이 없다. 이선도 그 말에 에이미가 낄낄거렸다는 것을 이해한다. 정말 너 같은 천박한 여자는 조만간 속을 거라고 확신한다. 에이미가 갑자기 나를 업신여기기 시작했다는 건 결국 내 머리에만 좋은 거야. 난 그녀가 내 가족을 하찮게 여기는 걸 참지 않을 거야. 부잣집 맞죠. 당신은 남편과도 잘 지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바람 피울까봐 덜 걱정하고 제가 말하자마자 그를 더 믿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늦었다는 걸 알았죠. 에이미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고 그녀는 불타는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감히 당신 같은 여자가 그 집에 오래 머물지 못하다니. 내가 이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자 에이미가 달려나갔고 그는 터져나와 웃었습니다. 당신은 내 짜증나는 여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일을 후회했지만 이제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차를 사러 가자는 초대가 그쳐서 조금이라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에이미는 항상 모든 부티크에서 아주 높고 위대하게 행동합니다. 그녀는 단골 고객인가요? 이선인가요? 그녀는 단지 쇼핑을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어깨를 으쓱했지만 내 마음속에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에 에이미를 만나면 몇 달 뒤에 새해를 맞이할 거라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다음 날 법에서 시아버지가 60세가 되셨다는 저녁 파티에 대해 연락을 주셨고 고급 스시 식사로 축하하자고 초대하셨습니다. 에이미를 만나는 것이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시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잊어버린 줄 알았고 나는 저녁 식사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처남과 그의 아내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이미가 나를 발견하자마자 그녀는 그녀의 얼굴 위로 행진했습니다. 스턴, 왜 여기 계십니까? 당신은 이 집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이선은 공격적으로 대면하는 에이미를 진정시키려고 급히 노력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처럼 불쌍하고 하층민 여성이 감히 말대꾸하는 에이미의 분노는 계속해서 커졌습니다. 당신 같은 미혼모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하류층으로 간주됩니다. 나는 절대 함께 식사를 거부합니다. 당신 같은 신분의 사람이 나가면 처남은 에이미가 식당 바로 앞에서 소란을 피우자 격분한 표정을 지었고 그러자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소란하다가 집에 가니 싸늘한 목소리가 시어머니였나봐. 시어머니가 지켜보고 있었나봐. 에이미는 어깨너머로 슬쩍 중얼거렸다. 가게 밖의 광경이 너무 부끄럽다. 어머니 시댁의 말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밀리가 무례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반박했을 뿐입니다. 애초에 이혼해 지금도 그녀의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 당연히 에다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 제발 이 이상 히스테리하지 마. 내 교육을 모욕한 내 잘못이야. 형부와 에이미의 싸움은 공식적으로 시어머니를 시작했다. 법이 한 번 더 개입했다. 나중에 물어볼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소란스러울 거면 지금 물어볼게. 에이미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닌가? 시어머니 말에 즉각적으로 다툼 목소리가 나오네. 조용히 뭔가를 숨겼다니 무슨 말인지 에이미는 침착하려고 애쓰는데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에밀리가 쇼핑 중독 성향에 대해 말했어. 아미크 얼굴이 애쉬로 변했다. 당신은 항상 어떤 백화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내 친구 중 한 명이 그곳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의아해했다. 에이미는 처음에는 유명 브랜드 옷을 많이 사주는 능력이 있어서 처남이 매우 개방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이가 좋지 않은 아내가 이렇게 고가의 옷을 사도록 정말 허락할 것인지에 대해 그녀는 생각했다. 에이미는 부유한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고 있었지만 이선의 처남은 돈에 무관심했고 에이미가 월급을 저축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처남과 결혼한 이후로 부모에게 돈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자랑스럽게 주장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시어머니 친구의 말에 따르면 에이미는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이미는 가게에서 자주 충격을 받는 쇼핑객이었고 때로는 하루에 수십만 달러를 지출하기도 했지만 그녀의 태도가 너무 오만해서 직원들도 에이미를 짜증나게 여겼습니다. 가족 신용카드로 돈을 쓰고 있지 않나요? 이건 단지 추측일 뿐 증거는 없지만 에이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지면서 목표를 달성한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에이미의 사치스러운 소비 습관으로 돈도 빌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돈의 가치도 모르면서 동네에서 권력을 과시하는구나. 의사 부인 에이미가 시어머니에게 슈퍼홀릭을 지적받아 말문이 막혀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직원들도 너의 화끈한 태도에 대해 불평하는 경향이 있다. 묵묵히 듣고만 있던 시아버지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에이미는 시아버지가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병원을 방문해 청결도가 좋지 않다고 불평하고 새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직원을 혼냈다. 남편과 불륜을 의심하는 사무원들은 소름 끼치게도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직원들이 그만둘까 봐 시아버지가 두려워하는 실제 상황을 알고는 대담하게 남편과 바람을 피우면 그만두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내 처남이 그녀가 돈을 낭비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화를 냈고 얼마나 빌렸는지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세요. 에이미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인내심이 당신을 무너뜨린 것을 보고 사과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혼 수당을 원합니다. 지출한 돈 모두 돌려받기. 이혼을 기대하지 않았던 에이미는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필사적으로 애원했지만 그녀의 시댁도 남편도 에단도 그녀의 말을 들어줄 의향이 없었고 그녀는 나에게로 돌아섰다.
목소리로 간청하면서 동료 아내인 에밀리,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이해해. 나는 그녀의 뻔뻔함을 비웃을 수밖에 없었어. 당신은 사회적 지위 때문에 항상 무시해오던 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까? 내가 대놓고 에이미의 머리가 무너졌다고 말한 후 부유한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느냐고. 에이미는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는데도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정했다. 에이미는 여전히 소란을 피우다 결국 부모님이 찾아오셨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가 쓴 돈이 수백만 달러에 달했고 에이미는 그 돈을 갚을 수 없어 부모님에게 울면서 빚을 갚았지만 이제 그녀는 남편의 돈을 쓴 여자로 마을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혼하기 힘들다고 부모님이 너무 부끄러워서 집에 가둬두고 현금이랑 신용카드도 압수해버렸어요. 쇼핑으로 스트레스를 풀던 에이미가 지금은 방에 갇혀있다고 들었어요. 그녀가 부유한 집안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 대한 지배력을 주장하려고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처남은 에이미가 자신의 교육에 대해 열등감이 있다고 나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내가 공립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영리한 여성인 것에 짜증을 냈습니다. 이선과 에이미를 만나 결혼한 것에 대해 친척들로부터 칭찬받았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때 어머니 시어머니께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제가 당신 가족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의사와 결혼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좋은 가정 배경이 필요하다고 주저하는 질문에 시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당신의 시아버지와 결혼했는데 그때 제가 간호사로 일할 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의료 인턴을 했다고 하더군요. 간호사라는 이유로 가족들의 결혼 반대가 많았으나 아들에게도 같은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 장남을 위해 좋은 가문의 딸과 결혼을 주선했지만 장남은 에이미와 결혼했다.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결혼 생활에 지친 것 같아서 둘째,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했고 처음부터 기꺼이 찬성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간호사, 피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같구나. 시어머니와 나는 그때부터 웃었다. 시아버지 진료소에서 간호사로 일했다. 내가 보여준 강인함이 마음에 들어서 고용했나 보다. 에이미의 불쾌한 말을 듣지 않게 내 월급도 전보다 높고 사랑하는 가족과 가까이에서 일하면서 정말 축복받은 기분이에요. 남편이 나에게 건네준 것은 틀림없이 이혼 서류였는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간신히 짜낸 목소리가 눈에 띄게 떨렸다. 왜 우리는 이혼에 대해 한 번도 언급조차 하지 않았는가? 당신이 불임이기 때문에 당연하지. 결국 우리는 이혼했다. 모든 책임을 지고 본의 아니게 관계를 끝낼 수밖에 없었지만 비극은 몇 년 후에 남편이 올 예정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미셸입니다. 저는 27세입니다. 저는 저와 동갑인 제이과 결혼했고 결혼 3년째입니다. 제이과 저는 대학 동창이었고 지금까지 그 후로 연애 대학 졸업 후 낯설은 직장 생활을 거쳐 결국 결혼하게 됐습니다. 늘 커플보다는 절친한 친구 같았어요. 평범한 커플만큼 로맨틱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뭐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관계 완전히 솔직하게 말해서 편했어요. 우리는 가끔 말다툼을 하기도 했지만 결혼 관계는 좋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2년 차 어느 날 제이크가 심술궂은 표정으로 집에 왔어요. 헤이 미셸은 그렇지 않아요. 임신했는데 왜 갑자기 엄마가 결혼한 지 2년이 됐는데 왜 아직 아이가 없냐고 물으시더니 또 아이는 선물이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게 사실일지도 모르지만 벌써 2년이 지났죠. 그렇죠. 솔직히 엄마가 계속 잔소리를 해서 스트레스를 줬는데 결혼한 이후로 어떡하지? 시어머니가 빨리 손자를 보고 싶다고 하셔서 손자를 기대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그녀를 위해 그렇게 하고 싶지만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우리는 내 관점에서 아이를 갖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어머니로부터요. 시어머니와 제이크의 관점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아이들 생각이 나고 가끔 제이크도 얘기를 꺼냅니다. 임신은 부부 사이의 문제인데 남편과 제이크의 문제입니다. 시어머니가 내 탓인 것처럼 비난하시니까 친밀한 시간이 줄어들고 말다툼도 더 심해지고 이러면 안 되니까 내 마음을 명확하게 표현하기로 해서 제이크 내 생각엔 그렇지 않아 급하게 해야지 뭐 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역겨운 표정으로 남편이 내 말에 응했는데 엄마의 잔소리를 영원히 들어야 하니 엄마한테는 자연에 맡기라고 해야지. 그녀는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충분히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것처럼 들렸는데 더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게 나쁜 일인가요? 결혼한 지 2년이 넘도록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상황을 더 확대시키고 싶지 않아 분노를 삼켰는데 남편이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한동안 생각해봤는데 미셸 당신 불임인가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당연하지 않나요? 우리에게 아이가 없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그게 어떻게 저를 문제로 만드나요? 그게 우리 둘 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당신일 수도 있어요. 제이크 왜 저는 부부가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때 보통 여자의 문제죠. 그렇죠. 당신은 진심인가요? 그의 믿을 수 없는 말은 나를 화나게 하기보다 더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고작 27살이라는 고정관념을 그만두세요. 급하진 않지만 엄마가 손주를 빨리 보고 싶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잖아. 왜 우리가 엄마의 소원을 들어줘야 하는 거지. 그냥 가서 임신검사나 뭐 좀 받아봐. 알았어. 남편이 화제를 하나 떨어뜨렸어. 옆으로 틀어박혀 방에 혼자 남겨진 채 분노와 슬픔에 눈물이 고였다. 도대체 어쩜 우리 사이의 문제인데 다 내 잘못인 것처럼 태연하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엄마는 그날부터 부부관계가 급격하게 나빠졌는데 그 말대로 하고 임신 테스트도 해보았지만 이 사실을 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 사람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부모님 집에 불려가도 문제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나니까 더 차가워져요. 미셸 제이크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엄마가 무자비하게 소리 지르셨나 봐요. 제이크, 아직 아이를 갖기 전에 서두르면 안 된다고 말했잖아요. 아이를 갖기 전에도 말했지만 언제까지 이런 여유로운 태도를 가질 건가요? 거의 30살이 되셨죠? 그렇죠. 하지만 있어요. 요즘 30살이 넘은 아이를 가진 사람들은 결혼한 지 2년이 넘었고 아직 아이가 없다고 변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싸늘한 눈빛은 내 탓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다가가지 못하고 비난만 계속 받아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그 엄마가 최후의 일격을 가해서 내가 해야지 불임 여성과의 결혼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임이 아닙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이런 나를 보고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어떤 친절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작은 한숨을 쉬며 나는 그 사람과 거의 말을 하지도 않았고 친밀감도 없었습니다. 행복했던 삶이 뒤집어지고 지옥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도 언제나처럼 우울한 기분으로 저녁을 준비하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남편이 나에게 달려들었다. 그가 나에게 건네준 것은 틀림없이 이혼 서류였다. 왜 우리는 이전의 이혼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는가? 당신이 불임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어. 내가 짜낸 목소리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어서 잠깐만 내가 맞다고 말해서 검사 결과 난 불임도 아닌데 왜 애를 못 낳는 건지 생각해보면 말도 안 돼. 그럼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때요 제이크? 왜 제가 불임이 아닌지. 여성의 문제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사는 심지어 원인이 남성 측에 있을 수 있다고 말했고 남편은 제가 들어본 것보다 더 크게 닥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무서운 얼굴을 처음 보기도 전에 나도 모르게 어깨가 떨렸다. 나는 할 말을 잃었고 그는 태연하게 나한테 문제는 없다다 내 탓인데 병원에서는 나한테는 문제 없다고 확인했다. 닥쳐 불량품 우리 엄마가 우리 결혼을 반대하신 게 옳아서 부끄러워요. 난 당신 같은 벌거벗은 여자와 결혼하는 게 적응이 안 돼요. 어떻게 닥치고 이혼 서류에 서명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의 잔인한 말이 머리 회전 모든 것이 눈앞에서 어두워졌고 더 이상 반박할 힘이 없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대로 작성하고 끝내면 서명했습니다. 남편은 차갑게 짐을 싸서 내일까지 일어나라고 했어요. 돌아가서 이혼 서류를 제출했는지 확인하세요.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다음날 남편과 함께 썼던 아파트를 떠난 후 시키는 대로 하고 물건을 챙겨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결혼 생활은 한동안 돌연 파탄이 났고 그 후 이혼의 부담을 느꼈지만 그때부터 가족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회복이 가능했고 쉬는 날에는 현지 친구들과 놀러 다니거나 시간을 보내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취미 생활을 하다 보니 제이크에 대한 안 좋은 추억도 점점 희미해지고 차근차근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2년 후 취미로 다니던 헬스장에서 만난 남자와 재혼해서 바로 아이를 갖게 됐어요. 불임도 아니었고 비난받을 이유가 없었다. 임신할 수 있다는 것만 알면 마음이 가볍다.
제이크와 이혼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대장을 받았다. 친구 제이크의 대학 동창회에 전 남편이 같은 학년이어서 만나기가 어색할 것 같아서 거절하려고 했는데 이미 참석하지 않겠다고 알린 것 같았습니다. 2분기에 친한 친구들에게 결혼 소식을 알리고 싶어서 동창회에 참석하기로 했는데요. 드디어 동창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행사에 맞게 옷을 차려입고 행사장으로 향했는데 살짝 부풀어 오른 배를 본 친구가 달려와서 샤워를 했습니다. 축하 인사로 미셸 축하해 이혼 소식 듣고 걱정했는데 너무 행복해 보여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눈물 흘려 거기 친구들한테 고맙다고 해서 이 행복의 방해 같았는데 그것도 잠시뿐이야 잠깐만 미셸 익숙한 목소리가 평화로운 분위기를 깨뜨렸다. 제이크가 거기 서 있었다. 그는 잘난 척 웃으며 나에게 다가왔다. 오랜만이구나. 제이크였나? 오늘 동창회에 안 온다고 들었는데 우연히 회사 파티에 참석하게 됐다. 근처에 있어서 그냥 들렀어. 아 알겠어. 지금 갈게. 내가 가려고 하는데 그가 나를 말렸다. 다음 순간 그가 내 귀를 아프게 하는 말을 해서 안녕 미셸 너 살이 좀 쪘구나. 실례지만 살쪘어요. 재혼은 안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며 비하하며 비하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을 향해 남긴 작은 감정이 순간적으로 나를 보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분노에 떨다 내 전남편은 내 침묵을 이용하여 자신이 이긴 줄 착각했고 나에게 모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당신의 배는 너무 크다. 당신은 끔찍한 여자다. 그는 끔찍한 인간이다. 나는 제이크에게 이건 아기 충돌이라고 굳게 말했다. 그 말에 임신했다고 전남편이 어이가 없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꼼꼼히 설명해줬는데 이거 뚱뚱하지도 않고 안에 아기가 있는데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왜 안 되지? 넌 내 거친 말투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다고 확신해. 제이크는 오래된 점수를 정리하려는 듯이 말을 잘 더듬었다. 나는 비웃듯이 반박했다. 제 전 남편 잭이 눈에 띄게 움찔한 레이첼이 말했죠. 입구에서 기다리려고 그냥 따라온 건데 무슨 일일까 걱정돼서 제이크 전처가 불임이라 이혼했다고는 하지 않았나요? 서로 사랑했지만 서로의 상황을 생각해서 평화롭게 지내기로 했다고 했죠. 이혼. 그건 내가 듣기로는 평화로운 별거를 한 것 같지는 않아. 두 사람이 내 눈앞에서 텔레비전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레이첼이라는 여자가 제이크의 현재인 것 같아서 여자친구가 내 모습을 보고 레이첼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갑자기 말을 끊어서 미안해. 난 레이첼이야. 너는 미셸 맞지? 전처 네 맞아요. 그런데 제이크한테는 내 불임이 이유라고 들었어. 당신의 이혼은 사실이 아니지만 평화로운 이혼에 관한 부분은 결국 그가 임의로 내가 불임이라고 결정하고 갑자기 이혼 아이디어를 나에게 강요했기 때문에 레이첼이 밥을 먹은 것 같았다는 부분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제이게 편리한 거짓말 내 입에서 나온 진실에 그녀는 어느 정도 분노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제이는 필사적으로 그녀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피부를 지키려는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레이첼 정말 말도 안 되는 평화로운 이혼이었죠. 미셸이 갑자기 이혼을 강요당했다고 말했는데 그건 자신이 지금 미셸이 임신했기 때문이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당신은 아니죠. 불임의 원인은 당신입니까? 제이크 그녀가 계속 질문하면서 제이크의 얼굴이 점차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이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전남편 제이크는 완전히 낙담했지만 여전히 창백했고 그는 바로 거기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건 전체를 목격한 동급생들에게서 비난의 목소리가 들렸다. 제이크는 자신의 불임 탓을 안에 탓으로 정말 엉망으로 만들었다. 미셸을 악당으로 만드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 사람은 남자로서 한 짓이고 게다가 완전 엄마의 아들인 것 같다. 에휴 심각하게 나중에 들은 소문에 따르면 제이크는 눈물을 흘리며 도망쳤습니다. 제이크와 레이첼은 그 직후 약혼을 끝냈고 필사적으로 그녀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레이첼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단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불임에 대해 나를 비난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제이크는 자신이 잘못된 일을 한 것이 없다고 단언했지만 의료검사에서 그가 출산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아이를 갖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지만 평결은 거의 같았습니다. 진단을 듣고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잘 사랑했지만 분노하여 제이크를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손자를 너무 원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의 어머니 아들 관계는 제이크와 전 어머니 모두 최악의 결말에 이르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생각만 했고 이것이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였고 그들은 마땅한 것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내 알바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어떤 운명이 닥칠지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고마운 말을 전하기도 했고 어느새 입에서 튀어나온 말에 남편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건 배우자로서 당연한 일이겠지 어쩌면 그게 사실일지도 모르지 게다가 모든 일을 해준 건 당신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를 낳아줘서 고마워 남편이 말을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해줘서 저절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너무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가 늘 함께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전처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쌍둥이 딸들을 데려갈까 생각 중인데 그건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해서 미안해요. 흐리게 했어요. 괜찮아요. 아내가 낙관적인 대답을 줬어요. 잠시 아내가 보고 싶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잠깐만요. 우리 가족에 두 아이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게 맞나요? 알았어. 집에 가져와. 그녀는 왜 갑자기 이 제안에 동의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고 내 이름은 헤이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리서와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혼했고 이번이 리서와의 두 번째 결혼입니다. 전 부인이 바람을 피웠고 이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제 전 에이미는 화려하고 사교적이었습니다. 저와는 정반대로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사람이지만 에이미는 제가 유명한 회사의 핵심 인물이라는 사실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나와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에이미의 ADV와 MS는 너무 끈질겨서 결국 포기했고 에이미와의 결혼 생활은 나름대로 즐거웠습니다. 우리 쌍둥이와 마찬가지로 나의 세상인 쌍둥이 딸을 낳아준 에이미에게 감사합니다. 딸 몰리와 클라라도 변했습니다. 에이미가 갑자기 이혼을 원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 화가 나서 그 남자가 에이미 아이의 아버지인지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에이미가 자주 만나는 경솔한 남자였고 에이미의 많은 친구들 중 한 명이었고 심지어 우리 결혼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우리 결혼식에 참석한 남자가 계속해서 내 아내와 바람을 피울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에이미와 같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 몰리와 클라라를 데리고 부모님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보상을 요구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딸들의 양육권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자녀의 양육권을 얻기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바람을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양육권을 확보할 수 없었고 이를 뒤집을 수도 없었고 양육비를 지불하고 몰리와 클라라를 만날 수 있는 방문권을 얻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나는 내 딸들을 볼 수 있었고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몰리와 클라라를 볼 때마다 가능한 한 많은 행복한 추억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빠와의 추억이 즐거운 추억이 되도록 하기 위해 테마파크에 가고 동물원에 가고 모든 것을 했습니다. 사랑스러운 딸들을 위해 할 수 있었지만 에이미와 함께 다시 떨어뜨리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혼자 집에 기차를 탔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딸을 빼앗겨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허해서 감정이 너무 빠져서 내가 뭘 살고 있는지 몰랐어요. 어른들이 기차에서 오는 건 이상한 광경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거리를 두니까 리사가 제게 다가왔거든요. 몸 안 좋으면 괜찮으세요? 다음 역에서 함께 내리자고 하더군요. 리사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이 꽤 특이한 것 같았어요. 나 같은 남자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무슨 이득이 있을지 궁금했어요.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괜찮다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울지마. 리사는 나에게 손수건을 건네며 응했고 실제로는 나와 함께 다음 역에서 내렸다. 나는 리사가 영무원을 부르라고 제안하고 플랫폼 벤치에 앉아 나의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이 얼마나 특이한 사람인지 세심하게 깨닫게 해주고 넌 괜찮을 거야 헤이든 지금은 인생의 암울한 시기일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밝은 날이 올 테니 씻어주고 돌려주고 싶다는 핑계로 리사의 말에 진심으로 위로를 받았다. 손수건 리사의 연락처를 알고 그 이후로 자주 만나기 시작했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는 리사는 알면 알수록 더 이상해졌고 혹시 무슨 속셈이라도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들었다. 하지만 리사는 교활하거나 이중적인 성격이 아니어서 사랑스러운 실수를 자주 저질렀고
헤이든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당황하며 도움을 청할 때마다 나는 그녀에게 반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결혼하게 됐다. 그녀를 향한 나의 접근 방식 You Light Up My Life 리서가 나의 부끄러울 정도로 진지한 제안에 즐겁게 웃던 그 순간 나와 결혼해 주실 건가요? 나는 평생 동안 그것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정기적으로 말리와 클레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탐이 태어난 후에도 늘 그랬듯이 나는 그들을 계속 만났습니다. 리서는 내가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고 쌍둥이 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말리와 클레러와의 만남이 두려워서 그녀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리사한테 몰리 보러 갈 때마다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고 클라라 리사는 웃으며 배웅하고 언젠가는 조심하라고 하다가 결국은 내가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몰리와 클라라를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충격적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에이미가 사망했습니다. 메시지는 에이미의 어머니에게서 온 것입니다. 에이미의 어머니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에이미가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에이미는 현재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에이미의 어머니는 몰리와 클라라의 건강이 나빠지고 할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몰리와 클라라를 돌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그들을 데려갈 수 없다면 몰리와 클라라를 시설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들을 데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미의 어머니는 나에게 감사했지만 나는 충동적인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즉시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나는 리서와 탐과 함께 내 가족을 갖게 되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리서와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내 전처가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쌍둥이를 키우고 싶지만 그건 안 돼요. 미안해요. 그런 얘기를 꺼내다니 뭐가 끔찍하냐 아냐 괜찮아 리사의 반응에 놀라서 이혼을 준비했거나 적어도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넌 괜찮아. 이건 우리에게 아이가 2명 더 있다는 뜻이야. 알아서 집에 데려와라. 엄마가 갑자기 가버려서 겁이 났나 봐요. 아직 며칠도 안 남은 나에게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나갈 준비를 하라고 재촉했어요. 나는 리사에게 왜 나를 용서하느냐고 물었고 그녀는 나를 비웃었습니다. 약간 당황한 표정. 이 바보야. 어쨌든 넌 항상 쌍둥이 몰리와 클라라를 사랑해왔잖아. 나는 내가 그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 왜 이 은밀한 나들이에서 돌아오면 항상 그렇게 쾌활해 보이는지. 나는 내가 바람을 피우지 않을 줄 알았어. 나 꽤 괜찮은 탐정은 리사가 농담을 해서 기분을 좋게 하려는 의도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렸어. 동시에 리사가 얼마나 큰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게 돼서 고맙다고 말하고 차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다. 몰리 클라라 고작 5살 때 갑자기 혼자 남겨진 몰리와 클라라는 조부모님 집에서 서로 옹기종기 모여 자고 있었다. 뺨에 맺힌 눈물 자국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다. 시어머니께 감사하다고 깨어났다. 몰리와 클라라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상황을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에이미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울었지만 차에서 나와 함께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몰리와 클라라에게 리사와 우리 아기가 이야기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서는 얼마나 친절하고 훌륭했고 우리 아기는 아직 아주 작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 소녀들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리서는 잔치를 준비했고 아이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요리를 준비했고 그녀는 말리와 클레러에게 다음과 같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따뜻한 미소. 나는 리사야. 앞으로도 너랑 같이 살 테니 잘 지내자. 지금 많이 슬퍼할 거 알지만 걱정하지 마. 아빠도 계시고 당연히 나도 여기 있을 거야. 리사 몰리와 클라라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고 그들의 반응이 부족한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배불리 먹도록 격려했습니다. 소녀들은 소심하게 먹기 시작했지만 곧 열정적으로 먹기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좋았을 것입니다. 몰리와 클라라를 목욕시키기. 나는 차를 사용한 이후로 리사가 이미 아이들을 위한 친구를 구입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리사가 스스로 친구를 가져왔는데 그것은 상당한 일이었습니다. 리사는 낄낄 웃었지만 제가 느낀 것은 몰리와 클라라가 거절한 것에 대한 감사뿐이었습니다. 리사와 같이 자려고 해서 리사한테 여자 행동에 대해 사과했더니 둘 사이에서 자게 됐어요. 리사도 괜찮다고 위로해줘서 야, 지금 빨리 적응할 거라고 기대하는 건 너무 무리야. 너만 그럴 수 있어. 몰리와 클라라를 감정적으로 응원해주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해주세요. 리사는
거실에 매트리스를 깔고 밤에 거기서 잤어요. 몰리와 클라라가 자면서 울었고 그 후 저는 몰리와 함께 고통스러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클라라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리사는 몰리와 클라라가 회의적인 표정을 지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장난을 하면 진짜 엄마처럼 꾸짖고 울면 부드럽게 위로해 주었고 함께 살고 나서 느낀 점은 바로 에이미는 여자애들에게 그리 애정이 없었다고. 몰리와 클라라는 뭐든지 스스로 하려고 했고 배가 고프면 스스로 냉장고를 열고 치즈를 씹어 먹고 처음에는 자기들이 이불을 깔고 치우기도 했다고 생각했다. 매우 독립적이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이상해 보였습니다. 리서도 저와 상의했고 우리는 에이미가 말리와 클레러를 별로 돌보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말리와 클레러의 소지품으로 보내진 옷은 리서가 식사를 준비할 때마다 놀라울 정도로 적었습니다. 리사가 우리한테도 음식을 나눠줄 건지 물어보세요. 처음에는 매일 목욕한다는 개념이 어리둥절한 것 같았고 그 전까지는 이틀에 한 번만 목욕을 한 것 같았는데 게다가 이 5살 아이들은 온몸으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이미가 남편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는 이야기와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이상해 보였습니다. 왜 몰리와 클라라를 여행에 데려가지 않았나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에이미와 그녀의 남편이 부모의 권리를 갖게 된 이상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몰리 클라라를 행복하게 해줄 책임이 있는데 왜 그들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분노에 떨었지만 둘 다 에이미와 그녀의 남편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아서 분노를 표출할 곳이 없어 주먹을 꽉 쥐고 리사가 헤이든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분노를 이해합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에이미와 다른 사람들에게 화가 납니다. 몰리와 클라라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에이미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가장 큰 복수는 몰리와 클라라가 우리와 함께 살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샤워하자. 그리고 물론 우리 아들 톰도 사랑을 듬뿍 담아 고인이 된 리사에 대한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정기적으로 만나면서도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리사의 차분하고 부드러운 말에 나무를 눈치채지 못하는 제 자신이 가장 미웠습니다. 몰리와 클라라가 제 자신을 비난하려고 치료를 받았어요. 리사가 괜찮다고 위로했어요. 헤이든, 당신은 아버지로서 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저는 몰리와 클라라 그리고 물론 우리 아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헌신했어요. 탐은 처음에 말리와 클레러는 리서를 경계했지만 처음에는 함께 자지도 거부했지만 항상 밝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리서에게 점차 따뜻해졌습니다. 요즘에는 말리와 클레러가 모두 리서 옆에서 자고 싶어 합니다. 각각 리사는 내 거라고 하는데 리사가 동시에 안아주고 싸울 필요 없다고 했어. 달링, 둘 다 사랑해. 괜찮아 괜찮아. 리사의 말이 마법 같았어. 항상 긍정적이고 밝았어. 그 말로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리사는 축복이었어. 나에게는 몰리와 클라라의 시간이 흘러. 몰리와 클라라는 어버이날에 5학년이 되었다. 주제는 성인의 중간이었다. 그래서 리사는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우리도 초등학교 부모의 날에 10살이 되었을 때 성인의 중간식을 했던 기억이 난다. 몰리와 클라라 학교에서 부모님과 우리의 보물에 대한, 우리의 감정에 대한 발표, 중간 성인식에 대한 에세이를 작성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에세이의 주제는 가족이며 리사가 불편할까봐 조금 걱정했습니다. 말리와 클레러가 에세이에서 에이미와 그녀의 남편에 대해 쓰는데 집중했다면 리서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심지어 리서와 내 우려사항을 공유했지만 그녀는 에세이가 전적으로 에이미와 그녀의 남편에 관한 것이라도 나는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몰리와 클라라에게 있어 그들과 함께한 삶은 행복의 일부였습니다. 맞죠? 쌍둥이에게는 결국 좋은 일이 아닌가요? 문제는 어느 부모가 학부모 교사 날에 어느 날 참석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슬픈 이야기지만 둘 다 말리와 클레러는 리서에게 공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누가 리서를 가위바위보로 데려갈지 결정하게 했습니다. 말리는 승리자였고 클레러는 그것에 대해 상당히 우울해져서 나를 다소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아빠가 사랑하시는 아빠가 오시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인가요? 클라라가 아빠를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리사가 내 말을 들어주길 바랐어요. 클라라가 이미 반항기일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는데 왜 클라라가 패런트에서 읽은 에세이 내용을 듣고 리사가 들어주길 바랐는지 이해가 됐어요. 선생님의 날. 클라라는 에세이에서 리사에 대해 썼습니다. 클라라는 에세이에서 에이미와 남편과 함께한 삶을 언급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이 특별히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클라라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무력감을 느꼈다고 썼습니다. 나는 그들을 데리러 왔어요. 클라라는 나와 함께 사는 것이 행복했지만 당시에는 낯선 사람인 리사와 함께 사는 것이 두려웠지만 클라라는 함께 목욕하고 비눗방울 놀이를 할 때 리사가 그녀를 위해 해준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외로워서 처음으로 울었던 목욕 리사 클라라가 몰리와 싸웠을 때 잠들 때까지 고개를 으스텄다 리사는 두 사람 모두 사랑한다고 말하며 두 사람을 안심시켜 에세이에서 클라라를 매우 행복하게 만들었다. 리사는 다름이 없었다. 엄마보다 리사 엄마에게 전화하고 싶은데 아직 너무 쑥스러워서 전화를 못했어요. 처음으로 리사 엄마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클라라가 에세이를 읽고 울컥했어요. 이렇게 주변 부모님들도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았고 학부모교사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께서도 눈물을 닦고 계셨습니다. 몰리와 함께 있던 리사도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눈도 빨개지고 코도 빨개졌습니다. 리사는 몰리도 그랬다고 하더군요. 비슷한 에세이 읽기 몰리와 클라라가 계획한 게 틀림없어 손을 잡고 서로 고개를 끄덕인 다음 함께 리사에게 말했다. 우리 사랑해요. 엄마 밝은 미소로 리사는 눈물을 흘리며 몰리와 클라라를 껴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몰리를 사랑하고 클라라가 너무 울보라서 자연스럽게 대머리 우리 가족은 어느 순간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에이미와 남편이 사라진 것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사랑스러운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싶어요. 이 모든 일상의 행복이 리사 덕분이에요. 리사에게 고맙다고 말했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사가 충분히 끝나지 않아서 아직 떠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가세요. 우리 물건도 바로 옮기겠습니다. 내 동생 법률 마이켈과 그의 가족은 우리가 집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을 계획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그 장소를 소유한 것처럼 정착하면서 물건을 옮겼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걱정을 털어놓았을 때 그들을 들여보내는 것이 옳은 일이었습니까? 웃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재미있게 놀게 놔두세요. 나중에 우리에게 울면서 올 사람이에요. 확실히 몇 달 후에 마이클이 당황해서 우리에게 전화했어요. 나는 그들의 엄청난 오해를 비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 이름은 메리예요. 조셉을 만났어요. 대학 선배가 나보다 한 살 위였는데 당시 갭이 중요하게 느껴졌고 조셉에 대한 마음이 커질수록 믿음직스러워 보였고 조셉에 대한 마음이 커지면서 정말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졸업하고 직장을 시작한 후에도 우리의 사랑은 계속 커져 서로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조셉이 직장 생활 5년 차에 제안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을 만나는 것은 신났지만 긴장되었습니다. 조셉 당신의 아버지는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고 당신의 어머니는 시골 출신입니다. 부유한 가족은 나 같은 사람과 괜찮을 것입니다. 조셉은 당신이 사려 깊고 무엇보다도 당신을 사랑할 것이라고 미소를 지으며 안심시켰습니다. 그의 자신감에 힘입어 나는 초조하게 그의 부모님께 제 소개를 했으니 당신은 메리입니다. 당신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조셉이 말한 것처럼 귀엽고 유능합니다. 조셉이 당신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셉은 그의 아빠 다니엘과 엄마 린다가 나를 따뜻하게 환영한다고 예측한 것처럼 나에게 매우 친절했습니다. 너는 영원히 우리 딸이었어. 우리에게 딸이 있었다면 그 사람도 너 같았을 거라고 덧붙여서 시댁 식구들과도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눴고 결혼식과 신혼여행 후에도 다니엘과 린다를 내 부모로 생각하고 조셉과 현재 콘도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급하게 새 집을 구하고 있었는데 그때 시아버지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사실 다음 달부터 몇 달 동안 해외여행을 갈 예정이라 꽤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관광을 갈 계획이었는데 우리가 없는 동안 당신은 우리 집에 살면서 시간을 내어 좋은 집을 찾기 위해 애쓰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새로운 장소를 찾는 게 어때요? 마음에 드는 곳을 찾지 못한다면 거절할 수 없는 제안, 여기서 계속 살 수 있다는 제안. 시어머니가 예비라는 힌트와 함께 말했던 것도 놓치지 않았어. 정말 괜찮을까요? 메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괜찮으신가요? 그리고 제가 당신을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린더를 진짜 어머니로 생각하는 것은 조접 후의 집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 방이 있는 맨션이지만 두 가족을 위해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손님용 화장실과 2개의 욕실이 있는 것보다 더 넓고 주방은 하나뿐이지만 단지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것보다 시어머니와 함께 4인용 요리를 번갈아가며 하는 것이 더 쉬웠습니다. 우리 둘은 시댁 식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이득이 있을 뿐이었다.
우리는 그들의 제안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이사한 후 요셉네 집에서 파티를 열고 친척들을 모두 초대하여 새 삶을 시작했다. 당신은 주빈이니까 그냥 앉아서 즐기세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지만 저는 친척들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것도 똑같이 즐거웠습니다. 보통은 당신이 정말 사려 깊은 여자를 찾았다는 것을 보지 못해요. 친척들이 저마다 말할 것 같은 조셉 시어머니와 스마일을 주고받았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저프의 형은 없었습니다. 조저프는 둘째 아들이고 그에게는 마이켈이라는 형이 있는데 그보다 2살 위입니다. 대부분의 친척들이 마이켈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눈에 띄게 결석했습니다. 다니엘 오늘 마이클과 그의 아내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아버지께 물었습니다. 그는 괜찮다고 대답하면서 약간 우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어머니 마이켈은 항상 이런 일을 하곤 했지만 제시카와 결혼한 이후로 그는 멀어졌습니다.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요셉안에 맞죠 메리 네 오랜만이에요. 왜 너도 이 집에 살고 있는 거야? 응 이사 공고야. 새 주소가 우리 부모님 집이구나. 네 뭐 다니엘이랑 다른 사람들이 추천해서 친절하게 잘 지내요. 당신이 집들이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기 살고 있다는 걸 들었을 때 당신이 우리 부모님 집을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대담한지 생각했지만 실제로 거기 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당신은 용기가 좀 있어요. 마이클은 우리가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게 분명했어요. 그 사람 부모님의 집 전화 통화가 잘 안 돼요. 이번 주말에 이야기하러 갈 거예요. 다니엘은 다음 주말에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이에요. 아빠는 관심 없어요. 당신과 조셉과 얘기해야 해요. 조셉은 아마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너무 진지하게 그럼 너도 할게 그래서. 마이클은 다음 주말에 우리 집에 왔어.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아들을 만나서 기뻐하는 것 같았어. 엄마 너도 여기 있잖아. 물론 나도 찾고 있었어. 마이클 다음 주에 아빠 댁에 갈 건데 만나서 기쁘다. 아 그래 아빠가 해외에 취업하셨다고 들었어. 마이클은 무관심한 듯이 말하며 노려보며 내 큰아들이 여기 있으니 좀 만들어 보는 게 어때? 커피야 미안 내가 서둘러 커피를 만들려고 해서 마이클이 비웃었어. 커피만 먹었어. 간식은 정말 없어. 넌 평소엔 과자도 내놨지. 급히 간식을 사려고 해서 미안 마이클이 말렸어. 넌 가게에서 산 간식을 사용할 계획이 없어. 시내에 있는 그곳에서 케이크를 사세요. 다음번에는 시어머니가 장남의 방문에 기뻐하는 것 같고 메리에게 어떤 도움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가서 좀 사다 주시겠어요? 마이클은 항상 케이크를 좋아했어요. 시어머니가 여기도 법은 내 편이 아니어서 쇼핑하러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이클이 또 저녁 식사를 하라고 해서 햄버거 스테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데미그 글라스 소스를 사용하고 가미스토 메이드 소스를 사지마 너도 저녁 먹으러 남을 거잖아 너도 있어. 문제는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내 동생의 아내로서 당신의 의무입니다. 마이클이 폭탄을 떨어뜨렸다고 생각했는데 왜 접시가 3개 있어요? 엄마가 여기 계시다면 린다가 너무 많이 먹을 테니까 당연히 엄마가 먹는 걸 방해하는 사람은 너뿐이니까 그래 난 둘이랑 조용히 저녁 먹고 싶어. 엄마 자리가 없어요. 식사 준비를 시킨 후 진지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마이클이 저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결국 밖에서 혼자 밥을 먹고 바다가 맑아졌다고 생각하고 돌아와서 지금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드디어 얘기를 꺼냈어요. 이제. 얘기는 필요 없다고 무심코 대답한 마이클과의 주제 제시카와 내가 이 집에 살기로 결정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과 조셉은 우리가 이미 이사한 집을 떠나야 할 거예요. 그게 나에게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장남이 이 집에 남게 해주세요. 엄마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을 하시면서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메리 죄송합니다만 마이클이 드디어 장남으로 올라서는 것 같아요. 엄마 말씀 듣고 여기 계시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마이클은 씩 웃었고 엄마도 내 말에 동의하는구나 그러니 짐을 챙겨나가세요. 마이클은 이렇게 말하고 방심하지 않고 기분 좋게 떠났습니다. 조셉이 마침내 직장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화장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메리 내가 전달한 내용 마이클이 말했어요. 마이클은 자기가 당신을 그렇게 나쁘게 대한다는 게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조셉은 화가 나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눈 후 해외에 있는 그의 아버지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조셉이 나에게 이런 일을 겪어야 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사 나가자. 그리고 조저프의 격려로 우리 스스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떠나려고 할 때 마이켈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소지품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사 다 가셨나요? 우리는 곧 떠날 예정입니다. 빨리요. 최대한 빨리 물건을 가져오겠습니다. 우리는 마이켈을 떠났고 그의 가족은 그들의 소지품을 집으로 옮겨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마이켈과 제시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였습니까?
조저프에게 불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원하는 대로 하세요.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조셉이 말한 것처럼 몇 달 후에 마이클이 당황해서 우리에게 전화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당연하지 해외 임무가 끝나서 돌아오는데 한동안 거기 있을 줄 알았는데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이 집이 우리에게 물려받은 집인 줄 알았어. 원래는 같이 살기로 했었지. 그들이 돌아왔을 때 당신은 우리를 여기에서 살도록 밀어냈을 때 제시카는 그들과 함께 살기로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소지품은 여전히 집에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면 그들이 어디에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마이클은 방어적으로 변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여기에 놔둔 줄 알았는데 넌 팔았어. 넌 소지품을 팔았지. 제시카는 필요하지 않으면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했어. 내 시대기 보석이나 시계 같은 귀중품을 팔았다면 두고 왔어. 합쳐서 많은 돈이 될 텐데 이제 돈은 어디 갔는지 보너스처럼 썼어요. 그들이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 문제인 것 같으니 젠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메리에게 와서 도와주실 수 있나요? 내가 왜야? 엄마가 제시카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냐? 제시카가 이 모든 일을 부추긴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큰 아들을 보호하는 것이 형제 아내의 의무입니다. 농담하지 마세요. 절대로요. 당신처럼 무례한 커플에게는 손가락을 떼세요. 지금까지의 모든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사과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의 실수에 대해 속죄해야 합니다. 그것은 장남의 규칙입니다. 반대편에서 마이클의 간청하는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요? 전화를 끄는 다음 조저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저프는 웃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한 번도 사이가 좋지 않은 제시커가 아빠로 돌아가는데 동의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포기하고 이사갈 때까지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살겠다고도 했습니다. 내가 아는 이사 비용과 임대 비용은 그가 모두 부담하고 있어서 마이켈의 주제넘은 행동에 매우 화가 난 조저프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쉽게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메리에게 말하면 조용히 있어서 미안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들에게 알려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기분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마이클과 제시카는 저축도 없이 갈 곳이 없었고 시부모님이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오셨을 때 임대 계약을 취소한 채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시부모님을 기다리며 갇혀 있었습니다. 소지품 매진 당신이 이렇게 무책임할 줄은 몰랐어요. 재교육할 가치도 없어요. 지금 나가세요. 잠깐만. 당신이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제시카 여기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엄마는 내 편이 아니어도 시어머니 법으로는 그를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마이클은 우리와 함께 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그가 시부모님을 바꾸길 바라는 바보였습니다. 마이클과 제시카에게 그들이 팔았던 보석과 시계에 대한 청구서를 건네주고 쫓아냈습니다. 이거 안 갚아 우리 살 곳 없지. 그렇지 맞아. 난 일도 안 해. 시아버지가 순진한 부부에게 소리쳤어. 온벨 돈을 쓸 수 없어. 몇 달 안에 갚을 수 없어. 실직은 핑계가 되지 않고 돈도 갚아. 시아버지의 엄중한 목소리가 마침내 그들에게 전달된. 제시카는 자신의 수입을 전부 상환에 사용하여 여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월급을 감당할 수 없어 마이클의 월급도 채워야 했습니다. 갑에서 두 사람은 지금 전보다 더 저렴하고 작은 아파트에서 알뜰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시댁과 저 사이의 유대감이 더욱 돈독해진 것 같아요.